백두산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영산이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백두산에서 한국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백두산 대신에 장백산 문화론을 내세우고 있고 태고적부터 백두산과 그 일대는 중국사의 일부였다는 주장이다. 동북공정에 가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백두산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백두산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 절반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6.25 사변, 일사후퇴 중공군의 개입으로 알고 있다. 파죽지세로 치고 내려온 북한군의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과 국제연합, UN, 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를 역전시켰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것은 10월 1일이었고 10월 10일에는 원산을 탈환했다. 그러나 10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공식 명칭, 사령관 펑더하이 약 2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중공은 경고를 거듭했지만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오판하고 있었다. 본토를 통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만 문제를 안고 있는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8월 20일 중공 총리 저우얼라이는 UN 사무총장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했으며 9월 30일에는 다시 UN 군선의 38선 돌파를 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3일에는 북경주재 인도대사를 통해 만일 한국군만이 38선을 넘을 땐 중공의 파병은 없겠지만 UN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면 중공군이 파병될 것이라 해 이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했다. 10월 8일 UN 총회는 UN군의 북진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 동북 변방군을 중공 인민지원군으로 개편해 출동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공은 북한과 소련에 각각 인민지원군 편성과 파견을 통보했다. 10월 9일 미 제1기병사단은 개성 부근에서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개시했다. UN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북한군에게 즉각 항복을 요구했다. 승리로 가는 길은 거침없어 보였다. 북진을 조심스러워하던 UN군 사령관 메가더도 모든 진격 제한 지시를 거둬들이고 전 예하 부대에 압록강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국군이 압록강변의 국경도시 초산에 이른 것은 10월 26일, 이제 통일은 떼어놓은 당상 같았다. 그러나 같은 날 중공군 본대 제50군의 제66군, 가 추가로 1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고 국군 제2군단은 중공군 대병력과 충돌하고 있었다. 10월 19일 20만 명, 10월 26일 10만 명, 총 약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다. 미담이지만 혹시 모를 대비 병력이 20만 명이 더 주둔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제 더 이상 중공군의 참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1월 1일 중공군의 1차 공세가 실시되면서 국군 제6사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내전과 한일전쟁으로 단련된 인민해방군의 전력은 낯선 만큼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11월 21일 미 7사단 17연대는 압록강 상류 해산진에 들어갔고 24일 메가더는 전쟁 종결을 위한 총공세를 명령했다. 한편 27일에 국군 제2군단의 주 저항선이 무너졌고 중공군은 장진호 부근에서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유엔군 사령부의 긴급 작전회의에서는 평양, 함흥, 원산 철수를 결정했다. 중공군의 참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메가더는 한국전쟁이 새로운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만주의 핵을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전이 소련의 개입을 불러올 것으로 본 트루먼은 이에 명백히 반대했다.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전투에서는 중공군 제9병단 7개 사단 병력 12만 명, 이미 제10군단을 기습 공격했다. 한반도 북단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17일 동안의 전투에서 미군은 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7보병사단과 제1해병사단은 5군단의 지원 사격하에 전멸 위기에서 간신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철수 작전을 완료한 때는 12월 11일이었다. 중공군에 포위된 미군이 전멸 위기를 겪으며 탈출 작전을 벌이고 있던 12월 1일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군의 전면 후퇴를 결정했다. 이틀 후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으로 철수 작전을 개시했다.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한 것은 12월 4일이었고 다음 날 중공군이 평양에 진입했다. 12월 15일 미 제8군은 38선의 신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미 제10군단은 흥남철수작전을 전개했다. 흥남철수는 원산이 적에게 넘어가 퇴로가 차단되자 동부전선의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이 흥남 해상으로 철수한 작전이었다. 바람찬 흥남부두의 흥남철수. 피난민 승선이 허락되면서 바람찬 흥남부두, 대중가요 굿세어라 금수나 가사 중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바뀌었다. LST, 전차 상륙함, 한 척에는 정원의 10배가 넘는 5천여 명이 승선했지만 30만의 인파 중 마지막까지 배를 탄 피난민은 9만 1천여 명이었다. 그것은 400톤의 폭약과 차량, 장비 등 560만 톤의 장비를 포기함으로써 이뤄진 것이었다. 피난민 수송에는 함정뿐 아니라 징발된 민간 선박도 동원됐다. 메리디스 빅토리, 호는 흥남철수 작전 마지막에 남은 상선, 화물선, 이됐고 온양호, 대한해운공사는 가장 마지막에 흥남부두를 떠난 배가 됐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선장의 결단으로 선적했던 무기를 배에서 내리고 피난민 1만 4천여 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철수함으로써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흘 동안의 항해 중에 5명의 아이까지 태어난 이 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피난민들이 흥남에서 철수를 완료한 것은 작전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12월 24일이었다. 승선이 끝난 후 해군 함대와 폭격기가 집중사격으로 흥남항과 주변 시설물을 남김없이 폭파했다. 같은 날 북한군과 중공군은 38선을 돌파해 남진을 시작했고 정부는 수도권 일원에 피난령을 내렸다. 차량 사고로 순직한 어커 제8군 사령관 후임으로 12월 26일이 리지웨이 중장이 부임했고 1950년의 마지막 날에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신정공세가 시작됐다. 1951년 1월 2일 국군 제1, 육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했고 이틀 후 서울은 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1월 5일 중공군이 서울에 진입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한 것은 2달 뒤인 3월 14일이었다. 일사후퇴는 1951년 1월 4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는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선에서 밀려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내주고 남쪽으로 퇴각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눈앞에 오는 것처럼 보였던 통일의 꿈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6월에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휴전을 제의했고 7월 10일 첫 번째 휴전회담 본회의가 개성에서 열렸다. 그리고 이 회담은 2년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고 1953년 7월 27일에야 조인돼 한국전쟁은 비로소 정전 상태로 들어갔다. 백두산 절반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 정리. 스탈린은 중국의 마오쩌둥과 함께 김일성의 6.25 전쟁 개전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이 개입할 것을 우려했고 소련군의 직접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중국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하자 중공군 30만 대군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백두산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1964년 3월 20일 평양에서 천이와 박성철이 서명하여 중조변계의 정서로 논란의 중심이 된 백두산 천지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조약으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 조중변계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백두산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 1964년 3월 20일 조중변계조약 국경선을 확정할 때 백두산의 국경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국경조약은 북한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북한령으로 중국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의 나머지 45.5%를 중국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백두산 봉우리 16개 중 9개가 북한령, 7개가 중국령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우리 고대사를 왜곡한 동북공정에 이어 이번엔 백두산 공정에 나섰는데 백두산을 중국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박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내년 초 지린성 창촌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화체화 행사를 어제 백두산 천지에서 가졌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백두산 일대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터져나온 상징적 사건입니다. 창바이산 보호개발위원회 스고샹 주임은 노골적으로 창바이산, 즉 백두산은 중국의 알프스라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으로 지정하고 관리권을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지린성으로 넘겼으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체에서 통일적으로 쓰는 사용하는 단어는 다 장백사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백두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고구려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목적 말고도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창바이산 보호개발위원회는 천지 부근의 식당가와 쇼핑몰 건설부터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 스키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0건의 프로젝트에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두산에서 나는 인삼, 광천수, 녹용, 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창바이산 상표로 붙여 대대적인 홍보를 펴고 있습니다. 고대사를 왜곡한 동북공정에 이어 백두산을 중국산으로 만들려는 백두산 공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북공정에 이어 백두산 공정까지 중국이 동북공정에 이어 다시 역사 침탈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백두산 공정을 심화시켜 장백산,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은 역사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의 영토였으며 중화 문화권에 속하는 산이라는 논리를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중원 왕조의 백두산 지역 통치가 전국시대, 나라 때 기원전 4세기부터 지속됐다며 장백산 문화론의 범주는 장백산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부를 포괄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한족, 정부가 백두산 인근을 관할하게 된 것이 20세기 초 중화민국 수립 이후라는 기존 역사적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이 장백산 문화론을 위해 여진족의 조상이 백두산에서 탄생했다는 만주족 성살론을 확산하면서 백두산 인근의 청조문화원, 지린성 둔하시, 여진부족 유적지인 누른고성, 푸숭현, 보마성 유적지, 안투현 등 백두산과 만주족을 연결시킨 유적지를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보마성 유적지에는 120억 위안, 약 2조 800억 원을 투입해 여진족이 세운 금, 왕조가 백두산에 제례를 지낸 제단 유적을 복원 중이다. 바이산시의 장백산, 만족, 문화박물관은 아예 한국인의 참관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단독 등재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란 명칭은 사라질 우려가 있고 우리 사회에 동북공정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장백산이 중국의 산이라는 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백두산이 현재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국경에 있으며 역사와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주도권 논리라고 것이다.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는 고구려 발해 부여까지만 한국사로 한정하는 전통적인 역사관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물론 여진이나 말가를 한국사로 동일시하거나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백두산을 민족의 상징으로 숭상하면서 정작 그 일대에서 함께 해온 여진과 말가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단일 민족 또는 순수한 한국사에 집착하여 약간만 이질적이어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 우리의 대응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 여진과 말갈이 백두산을 민족의 상징으로 숭상했다는 것도 일제시대 일본이 중국 진출 발판으로 중국과 손잡고 역사 왜곡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동북공정이 시작되던 때와 달리 지금 중국은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역사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 동북공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일회성 혹은 감정적인 반발은 큰 실효가 없다. 섣불리 달려들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왜곡을 통해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의도는 장백산 문화론이 처음이 아니며 또 마지막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백두산의 절반을 북한이 6.25 사변 당시 중국과 북한의 협정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배우고 알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으로 백두산을 검색하면 6.25 사변으로 중국에게 도움받은 북한이 중국에게 백두산 절반을 넘겨 국경선을 정한 것이라고 나왔지만 언제부터인가 검색하면 북한이 중국의 백두산 절반을 넘긴 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절반을 건네줬다는 기사와 블로그, 어떤 한국 교수까지도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다.
백두산이 처음부터 중국 영토라면 간도 땅 안에 백두산이 포함된 영토인데 백두산 공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이지만 저 역시도 어떤 역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도 공부할 때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검색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백두산 공정으로 인터넷상의 글이 가짜 정보라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가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교과서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왜곡한 역사로 그것이 맞다고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